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45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요 근래에 들어서 내부 통제에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네요. 자, 먼저 내부 통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 내외에서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하여 정대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의 목적입니다.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증대, 그리고 재무 보고의 신뢰성 향상, 그리고 법률 및 규정의 준수가 있고요. 내부 통제에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통제 환경, 이 환경에 따라서 리스크를 평가하고요. 위험을 평가하고 이 평가된 사항을 가지고 통제 활동을 하게 되며 그리고 정보 의사소통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정 보완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통제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전반적인 통제 분위기와 통제 구조를 마련하며 다른 구성 요소들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성 및 청렴성 그리고 경영자의 성향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리스크 평가, 말 그대로 위험을 평가하는 거죠. 내외부 위험 요인들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통제 활동으로는 여기서 리스크 평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를 위험을 제거 혹은 감축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의미하게 되며 그리고 네 번째로 정보 및 의사소통입니다.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며 모니터링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통제 활동의 운용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감독을 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이네요. 이 내용이 내부 통제의 5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하는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하고 업무의 분장, 문서화, 성인, 결제 체계, 자산의 보호 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통제 활동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위험 평가는 리스크 평가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정도. 자, 이 내용 5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알아주시고 내부 통제 5대 기본 요소 그리고 목적들도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40회 정도부터 이 내부 통제가 우리 TAT 2급 시험에는 이론 문제로서 가끔씩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한 경우 기말 재고는 얼마인가? 총평균법 자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중평균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석차 구할 때 보면 이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총평균법은 단기에 판매된 재고자산은 모두 동일한 단가라는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내가 전체 몇 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2월 1일 기초재고가 100개, 단가는 1000원짜리. 그리고 12월 6일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200개, 단가는 1200원. 그리고 매출은 필요가 없고요. 일단 우리가 단가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외상으로 매입했죠. 200개 1400원.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00원, 200개 곱하기 1200원, 200개 곱하기 1400원을 해서 총 500개죠. 500개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100개 곱하기 1000원,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200개 곱하기 1200원,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200개 곱하기 1400원,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누기 500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평균이 1240원이 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왜 150개 곱하기 3000원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개당 얼마로 따진다? 한 개당 평균 1240원짜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총 몇 개가 있었나요? 500개. 500개 중에서 몇 개가 팔렸죠? 150개.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350개가 될 겁니다. 이 350개의 단가가 얼마다? 1240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기말 재고액은 350개 곱하기 1240원을 하시면 43만 4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3번, 다음은 기말 시점에 주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 내역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 문제의 포인트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FAT 2급에나 나올 문제 같은데 우리 TAT 2급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바꾸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우리 회계에서는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3개월이니까 90일 이내인 자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인데요. 여기에만 포인트를 주셔서는 안 되고요. 취득 당시입니다. 구입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것이 3개월이 아니라 사는 시점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6개월짜리를 취득했었는데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은 몇 개월 남았을까요? 2개월.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는 이것이 현금성 자산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은 6개월짜리였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라는 거. 이 점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항목으로는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은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비해당 항목이네요. 우표는 소모품 또는 소모품 B 이렇게 하고요. 수입인지 있죠. 수입인지 또는 수입정지라고도 하죠. 그것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선일자 수표 발행일을 다음 날짜 며칠 뒤로 해서 발행을 해서 주는 이런 선일자 수표는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현금성자산 당연히 지폐는 현금이니까 맞고요.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이죠. 자기압수표는 통화, 대용증권 다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기 대여금은 아니죠. 외상매출금도 역시 아닙니다. 2년 후니까 이거는 뭐 유동의 개념도 아니고 비유동의 개념이죠. 이거 세 개는 아니네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더하면 140만원이 될 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주한공의 2021년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21년 결산시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매출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럼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료 한번 볼까요? 기초 매출채권 800만원, 기초 대손충당금 8만원, 1% 설정되어 있네요. 횟수불능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금액 5만원이 있고요. 기말 매출채권 600만원이 있는데 대손 추정률은 1%. 자, 보충법으로 넣어줘. 이런 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충이란 말 뜻 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지금 300원이 있는데 총 필요한 것이 1000원일 경우 얼마를 더 넣어주면 될까요? 700원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보충법이라 합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먼저 기초 매출채권 800만원, 기초 대손충당금 8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대손충당금이 8만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두 번째, 횟수불능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금액이 5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나요? 8만원. 지금은 넉넉한 경우죠. 넉넉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에서 꺼내어 쓰면 됩니다. 따라서 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이 대손충당금 5만원 그리고 대손이 발생한 외상매출금 5만원. 자, 이렇게 하면 외상매출금 잔액은 800만원에서 795만원이 됩니다. 물론 대손충당금 잔액도 8만원에서 5만원을 꺼내어 썼기 때문에 3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매출채권이 600만원이네요. 자, 795만원에서 일부 회수를 하였는갑습니다. 대손 추정률은 1%입니다. 필요한 대손 충당금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600만원의 1%죠. 1%면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요? 3만원. 그러면 필요한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설정할 대손 충당금은 필요한 돈은 6만원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3만원입니다. 따라서 설정할 대손 충당금은 3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산할 때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3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만원이 되고요. 만약 설정할 대손 충당금이 마이너스 5만원이었다면 즉 플러스 3만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였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필요한 것은 3만원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8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넘치죠? 내가 필요한 돈보다 대손충당금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마이너스가 되며 이때는 대손충당금 5만원을 꺼내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되고 이런 경우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내가 가진 돈은 대손충당금은 300원입니다. 전체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1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요? 700원. 이게 보충법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00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1000원이에요. 그러면 300원이 남죠? 꺼내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손충당금 환입, 즉 이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은 3만원짜리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도 차변 대손 삼각비, 대변 대손 충당금 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주항공은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 300만원에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하였다. 2020년 우리 TAT 시험은 연, 월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항공은 동기계장치를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 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에 따른 것이다. 2021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자, 2020년은 240만원이 회수가 가능하고요. 2021년은 100만원 회수가 가능하네요. 이때 손상 차손이 얼마인가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는 것 알아야 되겠고요. 손상 차손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재평가 모형은 대부분 원가 모형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업은 유형자산을 인식일 이후 측정하는 방법으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형자산 분류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대부분 원가 모형입니다. 지금 문제도 원가 모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가 모형은 최초의 취득 원가로 계속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가 모형이라는 것을 자주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여지까지 평가했던 방법이 원가 모형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원가 모형은 좀 알아주시고요. 재평가 모형도 추가로 좀 알아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이점이 있어요. 자,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고요.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1번 먼저 재평가 결과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증가하는 경우는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하는데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익을 보는 경우 있죠. 이익을 보면 사용하는 계정이 재평가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 즉 당기의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된다라는 거 넣어주었다가, 다음 두 번째로 재평가 결과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있죠. 감소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 재평가 손실, 이때는 당기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할 때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지만 손실을 봤을 때는 당기의 손실로 처리한단 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의 손실로 처리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게 재평가 장부금액이 증가할 때도 당기의 손익 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감소할 때도 같아야 되는데 증가할 때는 자본에 넣어두었다가 감소할 때는 당기의 손실로 처리해버리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손실은 즉각 반영하고 그리고 이익은 신중하게 반영하여 재평가로 기업의 이익이 부풀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주 들어보시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두실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쩍부쩍 상승하게 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손상차손. 자, 손상차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진부화란 말은 썩은 기술이 되겠죠. 예전에 갤로트2 휴대전화가 있었고요. 지금은 갤로트 2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갤로트2는 예전 기술 진부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부화 및 시장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장부 금액은 회수 가능액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이런 경우죠. 내 장부 금액은 100만원인데 장부 금액은 100만원인데 이거 지금 팔면은 70만원 밖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30만원의 차이가 생기죠. 이 30만원이 손상차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은 100만원인데 현재 가치는 7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0만원이 모자라죠. 이것이 바로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 300만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감가상각비 하면 6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오타네요. 2021년이죠. 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21년도에 인식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때도 감가상각 60만원이지만 이때도 1년 동안 60만원 감가상각 되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총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2021년입니다. 제가 요거는 오타입니다. 그러면 역시 정액법이니까 6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총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됩니까? 18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장부가액은 지금 현재 얼마가 되나요? 기계장치를 3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만원입니다.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한다 그랬죠.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에서
120만원을 빼니까 장부금액은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수 가능 금액은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이고 장부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손해봤죠. 얼마만큼? 80만원 마이너스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80만원 손해를 본 경우가 되고요. 이 80만원이 손상차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분계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변이 이렇게 손상차손 80만원, 대변이 손상차손 누계액 80만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80만원 찾으시면 되고요. 혹시 분계까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80만원이라는 거. 아무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원가 모형과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알아주셔야 되고요.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을 알아주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평가 모형은 여기까지 거의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출제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 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손상차손이니까 말 자체가 손해본 돈을 의미하죠.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무형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특징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취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정에 무형자산은 50년으로 한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50년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끝나면 잔존가액은 0원이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등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고, 그런 게 없다면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가 되고, 연구단계의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이 되겠죠. 개발단계에 들어간 돈은 개발비 무형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의 내용 한번 볼게요.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 빼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요. 원칙이란 말이 틀렸죠. 무형자산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뭐 정액법이 합리적이다, 정액법으로 하고, 정률법이 합리적이다, 정률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을 때는 정액법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상황에 따라 주한공이 2021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주한공은 2021년 초 액면금액 만원의 상품권 100매를 1매당 9,000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왜 상품권 우리 할인 발행하죠? 2021년 말까지 상품권은 70매가 사용되었다. 이 내용은 상품권의 수입 시기를 말하는 거네요. 상품권은 언제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판매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되고요. 시용 판매, 먹어보고 쓰는 거, 체험본,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수익을 인식합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서점이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요. 상품 등의 장기 할부 조건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판매 등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무임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현금을 인출할 때, 아마 요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적 용역의 제공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월급날 또는 결제일,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거. 그러니까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자, 내가 5일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5일 뒤에 돈을 줘야 되겠죠. 이날이 이날과, 그런데 3일 만에 다 했습니다. 이 두 날이 있다면 빠른 날 수입 시기를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금융,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는 제가 안 적어 두었네요. 어떤 거, 상품권을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재화와 교환해 갈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자, 100매를 팔았지만 이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언제? 2021년 말까지 상품권은 몇 매가 사용되었습니까? 70매, 즉 70매만큼이 수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한 매가 얼마였습니까? 9,000원에 발행했죠. 따라서 9,000원 곱하기 70매 하면 63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주항공이 2021년 3월 A 주식 전부를 95,000원에 처분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2020년 8월 1일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8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장기 투자의 목적이네요. 이거 단기 매매 정권 아니죠. 장기 투자의 목적은 매도 가능 정권입니다. 그리고 2020년 말 A 주식 공정가치는 88,000원이네요. 자, 이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마 핑수에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여러분들 토론이라 그러나요? 설문조사 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게 있는가 하면, 단기 매매 정권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단기의 항목입니다. 즉, 손익계산서 항목이기 때문에 2020년 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2021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고 처분 시점에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을 장부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와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2020년 8월 1일 A 주식을 85,000원에 취득하였다. 장기 투자의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따라서 분개를 하면 차빈이 매도 가능 증권 85,000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변 85,000원. 여기까지 아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0년 말 A 주식의 공정가치가 88,000원이네요. 평가해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3,000원 발생했죠. 분개를 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3,000원, 그리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00원. 물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00원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이것이 제거하는 시점에는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2021년입니다. 3월달에 팔았죠. 95,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정확하게 맞추었다면 아마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문제가 사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시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장부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현금 받았다 치겠습니다. 출발. 자, 현금 95,000원 들어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받았으니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인지 보겠습니다. 자, 2020년 말 A 주식 공정가치 88,000원으로 재평가했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이 초록색 두 개가 얼마입니까? 85,000원에 3,000원에서 88,000원짜리 매도 장부가액이 매도 가능 증권 장부가액이 88,000원입니다. 따라서 내가 판 매도 가능 증권 88,000원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제거하는 시점에 매각하는 시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제거하려면 어느 변에 와야 된다? 차변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자, 차변의 금액은 98,000원, 대변의 금액은 88,000원. 만원 적어야 되겠죠. 이게 매도 가능 증권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이나 손해보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 손실이 나올 수가 없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만원. 이것이 정확한 분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별 문제 없고요. 요거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제거하는 시점, 이 시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제거돼야 됩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대변에 돈이 안 맞으니까 만원 처분하면서 이익을 받습니다. 자, 선생님 요거 이해가 되고요. 요것도 이해가 되고요. 이거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비 넣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 만원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왜 처분이익입니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20년도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얼마에 취득하였습니까? 85,000원. 그런데 2021년에 얼마에 매각을 했어요? 95,000원. 즉 85,000원에 구입해서 결론적으로 95,000원에 매각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만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것이 이것이 결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일반 전표에도 출제가 되고요. 여러 부분에 출제가 됩니다.
우리 주식 중에서 이 매도 가능정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주로 시험에는 이것과 이것 정도가 출제가 되죠. 이게 출제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아무튼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끝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꼭 매도 가능정권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기중에 또는 전기에 있던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장부에서 제거해 줘야 된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년 손익계산서의 평가와 말이 안 되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단기의 항목이 아닙니다. 즉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죠. 될 수 없습니다. 2020년 재무상태표 A의 주식과 관련하여 이익잉여금이 아니죠. 이익잉여금 우리 감자 주세요 기억나죠?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의 아죠. 자본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건데 아닙니다. 세 번째, 2021년 손익계산서에 A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 만원을 기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정권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단기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이 맞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3번. 2021년 재무상태표 A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단기의 항목이라 그랬죠. 돈도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8번 문제는 어려운 좀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아래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자, 먼저 영세율, 면세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있는데 0%고요. 그리고 면세는 아예 부가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영세율의 목적은 국가 간 이중과세 금지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면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진성이라 하면 수입이 작은 사람,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하는 것을 역진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역진성은 좋은 말이 결코 아니죠. 원래 세 부담의 원칙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영세율입니다. 면세 정도. 영세율을 완전 면세라며 면세를 불완전 면세랍니다. 이 둘의 차이는 똑같이 영세율도 부가세 0%로서 징수하지 않고 면세는 아예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둘 다 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는 비슷하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즉 우리가 매출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겠죠. 이때 납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면 완전 면세. 하지만 면세는 매입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면 완전 면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불완전 면세라 합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사업자에 해당되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이행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면세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면세 같은 경우는 이행 의무는 없지만 협력의 의무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를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를 포기하지 않고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2019년까지는 3일 이내였는데 2020년부터 이틀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에 해당된다. 완전 면세는 영세율이 되죠. 면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강인이 틀렸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아니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나도 틀렸습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야. 이는 정확하게 영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흥민이도 틀렸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공급에 해당돼. 예, 소연이가 맞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소연이가 되겠습니다. 눈도 똘망똘망하게 똑똑하게 생겼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은 주한공 의류제조업입니다. 2021년 1기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매입세액인데요. 이 중에 불공이 있단 말이네요. 불공 빼고는 다들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한번 불공사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기부금, 접대비 관련, 그리고 KTX, 항공권, 택시요금 매입세, 그리고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단 1000cc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를 말합니다. 즉 9인승 이상은 승합차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용도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물론 매입세액 공제 받은 물품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 단 7번 부분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해줍니다. 왜?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증 발급받는 것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발급해야 됩니다. 개업할 때는 바쁘죠. 그래서 20일까지 여유를 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해주고 그 이전에 구입한 매입세액은 해주지 않는다. 자, 8번은 지워버리면 좋겠네요. 2021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뭉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공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거래는, 즉 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등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TAT 2급의 경우에는 자료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큰 문제 1번. 거기에 일반 전표에 입력할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불공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꼭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공이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랍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면세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당해 과세 기간에 매입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단의 매입, 당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200만원. 공장 건물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 이것도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2000cc 차량 유지비 매입세액. 자, 2000cc니까 승용차이면서 2000cc니까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0cc 이하이었더라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이것도 불공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불공 사유로서 더하면 안 되겠네요. 이 두 가지를 더하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네요. 실무 문제로도 대손세액 공제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 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일정한 대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사유입니다. 자, 이것은 오타입니다. 제가 요점 정리 파일이 있는 것을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네요. 지워버리고요. 첫 번째, 엄법, 수표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매출채권, 미수금 이런 것들 엄 및 수표, 소멸시효가 완성되든지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리고 5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수표 또는 엄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단 저당권이 설정된 대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바로 대손세액 공제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확정신고 기간이 되겠죠.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도는 아닙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완성이 확정신고 기간에 되었다.
대손세 공제가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도는 오늘 부도가 발생했다면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대손세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르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맞는 것 찾는 거네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번 틀렸죠. 예정신고기간에는 안 된다. 언제? 확정신고기간에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 부가세 포함 100분의 10으로 한다. 우리 시험에는 100분의 10인 것은 하나밖에 없죠. 부가가치세 110분의 10이죠. 왜? 우리 매출액 있죠.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공급가 플러스 부가세잖아요. 받기를 110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1을 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이 됩니다. 틀렸어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요. 틀렸어요.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즉 대손이 발생해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았습니다. 또는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하고 내었어요. 그런데 이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즉 떼였던 돈을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손세액을 공제란 말은 뺀단 말이죠.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 내야 되겠죠. 이 말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요. 내가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손사유에 확정이 되어서 내가 대손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든지 또는 납부할 세금에서 부가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기업이 기사회생해서 외상매출금을 돌려줬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 빼는 것이 아니라 가산 더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의외로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네요. 4번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다음까지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할 수 있다. 예, 정답은 4번이네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10년이 이내죠. 여기에 해당되는 대손의 대손은 매입세 공제가 아니죠. 대손세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며 참고로 이게 2020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게 5년이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은 바뀌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 1년 전에 거는 그나마 좀 나은데 3년 전에 것 가지고 공부하시면 시험에 응시하시면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나누어드린 요점 정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 요점 정리 파일은 2020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게 될 것은 2021년이고요. 2021년 대비 개정판은 제가 3월 20일 근처, 20일에서 25일 근처에 완성을 해서 제가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우리나라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소득세입니다. 과세기간부터 한번 보겠어요. 과세기간과 납세지입니다.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6월달부터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합니다.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자, 여기서 출국의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가 거주자가 되고요. 입국의 경우에는 입국일 다음 날입니다. 하루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게 의외로 혼돈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래 생각 한번 해볼까요? 내가 외국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출국하는 그날까지 정리하고 출국하겠죠. 그러니까 출국의 경우는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고요. 입국하면 비행기 타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쉬고 그날은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일한단 말입니다.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출국할 때는 외국으로 갈 때는 출국하는 날까지 전화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하지만 입국하는 날은 비행기를 뭐 12시간, 6시간 이래 타고 오면 정말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그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로 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살고 있는 데가 납세지가 되고요.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년이 아니죠.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정확하게 6개월로 표시되지 않고 3, 6, 18, 183일이죠. 1년의 절반입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랍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어요. 두 번째,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합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맞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그렇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살고 있는 대로 한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씨 격리부장이네요. 즉 한공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김한공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기본급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세, 비과세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과세되는 것만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입니다. 일직료라든지 숙직료 이런 것들. 그리고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 그리고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이런 것들.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단 식사 제공시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또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되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죠. 월 정액급여 210만원 플러스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산직 근로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것은 비과세가 됩니다. 한도도 있죠. 연 24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생산직으로 했지만 여기 생산직에는 어떤 공장, 광산, 어업 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이런 업종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만 6세 이하까지가 비과세입니다. 7세 이상부터는 받기는 받되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두 번째로 선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 국외 근로소득급여 중 월 100만원, 외항선박선원,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300만원. 자, 이 100만원은 둘 다 외국에서 일을 하는데요. 외국의 사무직은 100만원, 그리고 외국에 일한다 하더라도 건설 근로자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데 힘듭니다. 그리고 외항 선박 한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배 타고 원양어선 또는 상선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300만원까지.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 이거 오해가 있는데요. 자식의 학자금이나 자식의 공락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공락금이라든지 수업료, 수강료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부터 보조받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비과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 비과세,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장애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비과세가 되고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 휴직급여 이런 항목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가 되겠죠.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당해 근로자가 본인이 근로자여야 됩니다.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비과세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을 것.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8번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아시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급이네요. 기본급, 상여금 당연히 과세죠. 과세. 다음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맞는데요. 월 20만원 돼 있죠. 20만원이면 10만원은 비과세지만 10만원은 과세입니다. 따라서 1년은 12달이고요. 12달이면 120만원이죠. 120만원. 이 금액 더하기 120만원 비과세입니다. 사규에 의해 지급받는 본인의 등록금이 아니죠. 자녀의 학자금입니다. 당연히 과세입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천만원, 이거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6,800만원. 식대가 비과세가 120이고 과세가 120이니까 다시 2천에 요거 더하면 6,800에 120만원이면 6,920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 식대 중에서 120만원은 비과세지만 나머지 120만원은 과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대는 한도가 월 10만원이 한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들도 AT 시험에서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거주자 김항공씨 53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요거는 언뜻 봐도 돈 단위가 끝자리가 뭐 틀릴 수는 없겠네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아내는 뭐 49세 사업소득 금액이 있네요. 소득 금액은 얼마를 넘으면 되지 않는다? 100만원. 이 사람은 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친 되죠. 소득 없고. 장남 21세 나이 돼서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죠. 안 되는 사람인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되는 사람 소득이 없죠. 장녀 되는 사람.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고, 그런데 부친은 82세네요. 70세 이상은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 되죠. 100만원. 장남이네요.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200만원 한도죠. 그리고 기본공제 되는 사람은 인당 얼마? 150만원입니다. 자, 세 사람에서 450만원에 100만원 더하면 550만원. 요거 200만원 더하니까 750만원 해서 1번 찍으실 확률이 많네요. 의외로 이게 1번 찍어서 실수하실 분이 많아 보입니다. 본인 있죠. 김항공씨. 본인도 150만원 무조건 공제가 되죠. 그러면 900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몰입을 하다 보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더합니다. 150만원짜리 3개 450만원. 아따 경로 우대 공제되네 100만원. 아따 장애인 요거 200만원 공제되네. 다 더하면 450에 550에 750. 아싸 1번 맞췄다 하고 넘어갑니다. 본인을 놓치시는 거죠. 안 돼요. 본인도 150만원 공제되니까 900만원이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지만 우리가 실무가 가능하죠. 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액 다 얼마라고 다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인적 공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이었죠. 장애인 공제 20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해당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어떤 거? 장려입니다. 이거 자녀세액 추가 공제 1인당 15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예, 되죠. 그러면 900만원이 아니라 915만원이잖아요. 찍을 게 없어서 3번 찍어서 맞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915만원입니다. 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세액 공제는 추가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예요.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잖아요.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 이 자녀 이것은 세액 공제잖아요.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25만원을 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구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을 공제합니다. 한 명이면 15만원, 두 명째도 15만원, 세 명째는 30만원, 네 명째도 30만원. 그러니까 한 명 있으면 세액을 15만원을 해주고요. 공제해주고, 두 명이면 15만원이니까 30만원, 세 명이면은 30만원, 각각 15만원, 15만원에다가 또 30만원, 그러니까 60만원이 되겠죠.
4명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5만원, 15만원, 30만원, 본인도 30만원, 30만원짜리 2개니까 60만원, 15만원짜리 2개니까 30만원, 그래서 90만원 자녀세 공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900만원이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915만원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과거에 나왔는데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힘들 내시고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먼저 우리가 일용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 또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하루하루 끝나고 하루하루 새로 되고 매일매일 되는 이런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조건이 아주 열악한 사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일용 근로자 세액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9만원을 받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 하루 일당에서 19만원에서 15만원을 공제해줘요. 공제해주고 그거의 6%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루 일당 19만원입니다. 소득공제가 15만원을 해줘요. 그리고 6%고요. 그러면 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55%를 소득공제해주고요. 납부는 45%만 합니다. 자, 요렇게 45%를 한 것은 55%를 또 깎아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용 근로직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날씨가 추우면 일을 못하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으면 일거리가 또 없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1080원 이만큼 납부하면 완납적으로 끝이 납니다.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또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일용 근로자 세 간단 계산입니다. 똑같이 19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같죠. 19만원에서 15만원 공제해 줍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7%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그래서 왜 곱하기 6% 곱하기 45%잖아요. 0.027이 되겠죠. 2.7%를 곱하면 1080만원. 자, 왜 제가 이런 문제, 요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일용직 근로자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하고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6회 때는 똑같은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세액 계산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울러서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입니다. 자, 동일 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활안정, 복리정진, 상호부조 등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에서 탈퇴하였을 경우 규약에 따라 그 단체로부터 받은 반환금에서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한 금액은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랍니다. 직장공제로부터 받은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하며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거. 일용 근로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죠.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쑥쑥 올라가심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맞는 것 찾는 거죠.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15만원 공제가 되죠.
1번 틀렸습니다.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죠. 여기에 해당되지만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택적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은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300만원 넘어가면은 무조건 종합과세 돼야 됩니다. 그때 나와요. 기타 소득 금액 할 때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확정한다. 아니죠.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즉 원천징수를 통하여 완납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DAT 2급 이론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